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7일 정오입니다. 방금 저 손에 잡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쓴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문제입니다. 이 책은 역사적 자료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긴박한 계엄의 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이 책에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문으로 여겼던 것, 사건의 진상은 뭐냐, 막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쓰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수시로 만났던 그 기록을 담았으므로 이 책은 상당히 오랫동안 역사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 바로 그 직후 텔레비전 자막에 한동훈 하면서 계엄은 잘못되었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극 반박하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거 비상계엄령 제대로 안 되겠구나, 오늘 중으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면은 끝나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메시지가 11시 13분에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또 날립니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 TV에 즉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계엄 해제될 것이다. 그 대목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계엄을 막겠다고 약속했으니 어떻게 막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나의 계획을 알고 계속 주시해야만 계엄 세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만났다. 국민의힘 당사는 국회의사당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 계엄을 막아야 한다.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 나는 당대표인 내 결정을 따라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더해 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 했다. 원내대표까지 계엄 반대 입장을 내면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추 대표는 당대표인 내가 입장을 냈으니 별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는 그가 신중한 성품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뻔했다. 그래서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당직자들 일부와 함께 국회를 향해 출발했다. 차량을 통한 국회 진입이 봉쇄됐다는 소식이 들려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당사를 나서며 언론 카메라 앞에 의원들, 당직자들과 함께 서서 입장을 밝혔다. 나는 저희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조경태, 서범수, 박정아, 정성국, 박정훈, 곽주택, 우재준, 김상욱 의원 등 1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김종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원외 위원장들, 송영훈, 박상수 대변인 등 당직자들과 함께 걸었다. 기자들도 뒤를 따랐다. 길 가던 시민들도 우리에게 계엄을 꼭 막아달라며 함께 대우를 이루어 국회까지 걸어주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불투명했지만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했고 같이 걸어가는 시민들이 있어 힘이 났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까지는 걸어서 15분쯤 걸린다. 다들 걸어가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멀지 않은 거리, 길지 않은 시간이 멀고 길게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짧은 동안에도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국회가 봉쇄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또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등 혼동 그 자체였다. 우리가 행진하는 동안 누군가 국회 정문은 출입이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고 전해주었다. 국회는 본관 등 건물들을 둘러싼 커다란 광장 같은 공간을 그리 넓지 않은 담이 둘러싸고 있었다. 쪽문 앞도 이미 경찰들이 겹겹이 늘어서 출입을 막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 했다. 함께 걷던 서범수 사무총장이 국회 도서관 쪽에 있는 회전문으로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그쪽으로 우회했다. 내가 회전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미 국회 출입을 통제 중이던 경찰이 막았었다. 일행 맨 앞에 가던 나는 그 경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를 아시죠?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말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뒤로 물러섰다. 내가 먼저 회전문을 통과하자 우리 일행 중 일부도 이어서 경매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일행 중 일부가 회전문을 통과할 무렵 경찰이 국회 도서관 쪽 회전문을 다시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10여 명의 당직자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과 언쟁을 벌이다가 끝내 담을 넘어 합류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의 기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계엄사령부 보고령 제1호가 나왔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몇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째, 전쟁과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발령할 수 있다. 둘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즉시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나는 계엄사령부가 낸 보고령 제1호를 꼼꼼하게 읽었다. 계엄사령부 보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보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 다음에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나는 이 보고령을 보면서 더욱더 이 계엄이 위헌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보고령 제1호는 제일 앞머리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보고령 문구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반헌법적인 내용을 보고령에 버젓이 넣었을까? 기본적인 것조차 스크린하지 않고 보고령을 만들 정도면 정말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준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법률가들이 모인 민정수석실에서 한 번이라도 살펴봤다면 저런 보고령이 나올 리가 없다. 도대체 누가 보고령을 썼을까?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막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전공의들에게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계엄 보고령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했다. 다른 조항들과 너무 이질적인 데다가 이미 오래전 새 직장에 자리 잡은 전공의들도 상당수일 텐데 구체적으로 48시간 내에 어디로 어떻게 복귀한다는 건지 모호했다. 게다가 위반하면 처단한다는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 처단한다는 표현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처단한다는 뜻인데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나 한가? 정치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이라고들 한다. 불편하지만 불가피한 정치의 모든 과정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한마디 말로 치워버리겠다는 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었다. 이게 명문입니다. 불편하고 불가피한 정치의 모든 과정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한마디 말로 치워버리겠다는 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었다.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관 건물로 진입할 무렵 CBS 라디오 김현정 앵커가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김 앵커는 나에게 방송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는 메시지를 낼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라는 짧은 답을 문자로 보냈다. 다음 날까지 계엄이 유지될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짧은 전화 인터뷰를 해두기로 했다. 앵커,
엄중한 상황인데 여당 대표와 아무 상의가 없었나? 그렇다. 앵커,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위헌적이고 위협적인 계엄 선포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잡고 반드시 막겠다. 앵커, 어떤 배경이라고 짐작하나? 이 조치 자체가 배경을 짐작할 만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된다. 그 절차를 지금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참여해서 계엄 해제에 동의하는 건가?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앵커, 지금 내부에서 회의를 했나? 모든 의원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인 의원들 모두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앵커, 이 계엄의 이유로 대통령이 내세운 것이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연이어 있었고 이것이 국가 전복 세력의 폐악질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나?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무리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위헌위협한 계엄령 선포 이유가 될 수 없다. 앵커, 지금 정치 활동을 하면 바로 계엄사에서 체포할 수도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도 위험에 처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협한 계엄을 짧은 시간 내에 막아내겠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계엄에 분명히 반대하는 건가? 라고 앵커가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연하다. 앵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 앵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메시지를 주시라.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지켜질 것이고 잘못된 계엄 선포는 바로 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김현정 앵커는 보고령에 따라 방송국도 계엄군에게 장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앵커와 나는 서로 몸조심하라는 인사를 나눴다. 그 인터뷰는 계엄 해제된 아침에 방송이 되었다.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본회의장 앞 넓은 공간인 로텐더 홀이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모여든 언론인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혼잡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계엄군을 막기 위해 500명 이상이 로텐더 홀에 모였다고 한다. 들어오면서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을 보니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컸다. 계엄군이 진입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보였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황당한 내용의 보고령은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국회를 봉쇄한다는 것은 계엄 세력이 물불 안 가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나 싶었다. 대통령이 내가 오래전부터 알던 그 사람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를 제압하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려지지가 않았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회가 중단되면 사회 시스템이 멈춘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도 없다. 계엄으로 국회를 제압한 이후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이날 밤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다음 날로 넘어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계속 생각했다. 나중에 민간인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이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해 고문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구방망이와 작두형 세절기를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공소장 등에는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계엄 선포 후 액션 플랜이라는 것이 선관위 직원들을 강압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거짓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을 근거로 지난 총선을 무효화시킨 다음 비상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려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나는 국회 당대표실로 갔다.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의원총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계엄군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본 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본회의장으로 옮겼다. 우리가 본회의장으로 간 뒤 불과 몇 분 후 계엄군들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창문을 깨고 당대표실 쪽으로 들이닥쳤다. 돌아보면 늦지 않게 당대표실에서 나와 본회의장으로 간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본회의장에 가지 못하고
계엄군 체포조에게 저지당했을 것이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 등에 따르면 바로 그 시간에 계엄군과 경찰로 구성된 한동훈 체포조가 체포를 시도하고 있었다. 평소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간다. 내가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할 때 국회 직원이 제지했다. 함께 간 우리 당 정성국 의원 등이 지금 계엄을 막으려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더 이상 국회 직원도 막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상황에 서 있다는 걸 그 직원도 우리도 알고 있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일부 야당 의원들도 한 대표님 막지 마시라며 거들었다. 이렇게 나는 10여 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같이 온 의원들 중 몇 명은 부담을 느껴서인지 결국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밤 11시 58분이었다. 한참 이 책을 쓰던 중인 12월 29일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가 이때 불법 개업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것을 놓고 주거침입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불법 계엄으로 구속된 사람이 불법 계엄으로 내놓은 그 포고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여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여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을 주거 침입이라고 억지 쓰는 것이 참 의의가 없다.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돼 씁쓸했다.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었다. 대략 100명이 안 되는 숫자였다. 나와 함께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15명 정도였고 이후 추가로 개별적으로 온 의원들까지 합해 모두 18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들은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의원이었다. 사실 그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난 그분들에게 참 고맙고 지금도 그렇다. 그 18명은 공동체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른바 진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이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성과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수 진영의 이익 아니겠는가. 경찰의 국회 출입 봉쇄는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었다. 우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는 야당 의원들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합쳐서 110명 정도가 있었다. 아직 많이 모자랐다. 이러다가 계엄 해제를 위한 151명을 채우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더 모으겠다. 그쪽에서도 더 모아달라. 아직 담 넘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대화가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오고 갔다.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공조를 했네요. 이런 이 기록을 남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의 밤 한동훈 대표가 취할 행동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들어가서 해제 결의를 하려는 야당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으로 몰려가지고 아마 해산 위기에 놓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당사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국정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역사는 어느 사람을 기회주의자로, 비겁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을 용감한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오는 3월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